네, 더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저희는 많은 분들이 요즘 느끼고 계실 법한 문제죠. 공감 피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타인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또 도우려고 애쓰다가 어느 순간 지쳐버려서 무력감이나 좀 냉담한 태도로 이어지는 그런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 문제를요, 조금은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그 해겔 철학의 관점에서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논의는 이 주제를 해겔 철학으로 분석한 어떤 자료에 기반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공감 피로라는 게 그냥 개인적인 감수성이 너무 예민하거나 뭐 쉽게 지치는 그런 기질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해겔이 봤던 것처럼 개인의 그 선한 마음, 그 좋은 감정들이 현실의 어떤 사회 구조나 제도와 제대로 이렇게 만나지 못했을 때, 연결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좀 더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할까요? 저는 이 공감 피로가 방금 말씀드린 후자, 즉 개인의 감정이 보편적인 사회 시스템하고 잘 연결되지 못해서 생기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그 해결적 관점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도 그 해결적 분석이 공감 필요 현상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 구조적 측면 분명히 중요하죠. 하지만 동시에 저는 그 분석만으로는 다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 예를 들면 그 개인적인 감정의 어떤 진솔함이나 그 무게, 그리고 또 제도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할 때 필연적으로 부딪히는 어떤 한계점들, 이런 점들에 좀 더 주목하면서 약간은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제 입장을 먼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공감 피로가 단순히 감정이 소진됐다, 바닥났다 이런 의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해겔이 사용했던 개념 중에 아름다운 영혼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뭐랄까 세상에 복잡하고 어떨 땐 좀 지저분하게까지 한 그런 현실과 직접 부딪히기보다는 그냥 자기 안에 순수한 선이 그 상태 안에 머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상태와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순수한 마음만 가지고 어떤 사회적인 장치나 약속의 도움 없이 직접 세상을 바꾸려고 할 때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하고 소진되기 쉽다는 거죠. 이게 감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자신의 사적인 느낌이나 선이 이걸 해겔 용어로는 특수성이라고 하죠. 이걸 더 큰 사회적 규범이나 제도, 즉 보편성 속에서 어떻게 건강하게 자리 잡게 하고 또 실현할지 그 방법을 제대로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없애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상호 인정, 그러니까 서로를 동등한 주체로 존중한다는 그 바탕 위에서 개인의 감정을 사회적인 역할이나 규칙, 제도 같은 어떤 윤리적 삶, 시틀리티칼트라고 하죠. 그 틀 안으로 가져와서 소화하고 승화시키는 것, 즉 매개, 오회봉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마치 날것의 강한 에너지를 변압기나 전선 같은 시스템을 통해서 안전하고 유용하게 만드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해야만 개인에게 집중되는 그 감정적 부담을 좀 덜어내고 공감을 지속 가능한 어떤 사회적 행동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가족이나 시민사회, 국가 같은 제도들이 이런 매개를 돕는 아주 중요한 장치들이 되는 거고요. 이런 구조적인 깃받침이 없다면 사실 아무리 착한 마음이라도 너무 쉽게 지쳐버릴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 해결적인 분석 틀, 특히 개인의 어떤 선한 의도가 사회 구조 속에서 어떻게 길을 잃고 소진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그 부분은 정말 설득력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시 몇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요. 다른 사람의 고통 앞에서 느끼는 그 절실한 연민 또는 깊은 도덕적인 고민 같은 것들을 그저 현실을 좀 외면하려는 미성숙한 태도 혹은 아름다운 영혼의 상태라고만 치부해버릴 수 있을까요? 어떤 상황에서는 섣불리 행동하기보다는 신중하게 고민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책임감 있는 태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고통에 즉각적인 제도적 해결책이 딱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잠깐만요. 그 아름다운 영혼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신중함이나 고민 자체를 부정적으로 본다는 뜻은 아닙니다. 해겔이 비판하는 지점은 제 생각에는 현실의 모순이나 복잡함과 직접 대면하기를 꺼리면서
자신의 어떤 내면적 순수성만을 지키려는 그런 태도에 있는 거죠. 이게 결국 행동의 회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는 무력감이나 혹은 세상을 향한 어떤 분노, 이런 식으로 귀결되기 쉽다는 겁니다. 물론 신중함 자체는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행동 자체를 가로막는 어떤 자기만족적인 방어 기제가 될 때 그게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네. 그 지적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그 복잡함 속에서 개인이 느끼는 진솔한 감정의 무게를 너무 가볍게 보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은 여전히 좀 듭니다. 그리고 제도를 통해서 감정을 매개하고 형식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네, 저도 원론적으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칫하면 정말 중요한 것들이 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따뜻한 인간적인 연결이라던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공감 같은 것들이 어떤 차갑고 형식적인 절차로 그냥 대체되어 버릴 위험 같은 거 말입니다. 뭐 관료주의의 폐해 같은 걸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개인의 양심, 즉 도덕성, 모랄리테를 넘어서 공동체의 규범인 윤리적 삶, 시틀리시카이테로 나아가야 한다는 그 주자리요. 때로는 정의롭지 못할 수도 있는 현실의 제도나 권위에 대한 개인의 정당한 비판이나 저항 가능성마저 약화시키는 건 아닐지 그런 걱정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해결책을 찾는 건 분명 중요하지만 그것이 마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처럼 여겨지거나 혹은 개인적인 공감 능력 자체의 중요성을 깎아내리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아름다운 영혼 이야기부터 조금 더 풀어볼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중함이나 도덕적 고민 자체는 분명 중요합니다. 네. 하지만 해겔이 주목하는 그 아름다운 영혼의 함정이라는 것은 현실의 복잡함, 때로는 좀 불결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측면과 직접 마주하는 것을 피하고 자기 자신의 깨끗한 양심만을 지키려는 약간은 소극적인 태도를 말하는 거죠.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이게 세계와의 접촉 회피라던가 순수성 중독 같은 걸로 이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구체적인 행동은 하지 못하고 무력감에 빠지거나 혹은 왜 내 이 선한 의도가 세상에서 통하지 않지? 하면서 세상을 비난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자기 자신을 탓하는 상당히 파괴적인 상태로 흘러가기 쉽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감 피로가 나타나는 주요한 방식 중 하나일 수 있다는 거죠. 행동이 없는 순수성은 뭐랄까 좀 공허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물론이죠.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순수함, 그 문제점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모든 망설임이나 고뇌를 그렇게 어떤 병리적인 상태로만 해석하는 것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어요. 때로는 섣불리 뛰어들거나 혹은 잘못된 방식으로 돕는 것이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도 분명 있잖아요. 네. 그럴 때 느끼는 어떤 도덕적인 부담감이나 행동에 대한 주저함은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오히려 책임감의 다른 표현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상황에 딱 들어맞는 그런 제도적 해결책이나 명확한 행동 지침이 항상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요. 때로는 좀 신중하게 지켜보거나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깊이 고민하는 그 시간 자체가 의미 있는 실천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네요. 그렇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제도적 매개의 효용성 그리고 그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시민단체라던가 법률, 행정 시스템 같은 제도들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선이나 연민이라는 감정은 물론 소중하지만 이게 무한정 있는 자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틀이 없다면 너무 쉽게 고갈될 수 있다는 거죠. 제도는 이런 개인적인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산시키고 또 일시적인 감정적 반응을 좀 더 지속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사회적 실천으로 만들어주는 핵심적인 장치 역할을 합니다. 감정을 그냥 느끼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떤 권리, 의무, 절차, 역할 같은 사회의 공적인 언어로 바꾸고 구체적인 규칙 속에서 실현해 나가는 능력, 해겔이 교양, 빌등이라고 부른 바로 그 과정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부족하면 선한 의도는 쉽게 지치고 결국 공감 피로는 만성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제도적 매개가 필요하다는 그 원칙 자체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위험성도 우리가 솔직히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시다시피 제도의 속성상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이나 사람의 고통을 일반화하고 어떤 표준화된 절차 안에 넣으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 과정에서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목소리가 좀 묻혀버리거나 심지어는 절차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그런 관료주의의 함정에 빠질 위험이 늘 존재한다는 거죠. 감정을 규칙과 역할이라는 형식으로 만드는 것이 때로는 진정한 공감, 그러니까 상대방의 고유한 처지에 대한 깊은 이해라던가 인간적인 연결을 오히려 방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심지어 헤겔 자신이 비판했던 그 마음의 법칙의 광기처럼 말이죠. 자신이 속한 제도나 규칙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맹목적으로 주장하면서 소통을 거부하는 또 다른 종류의 융통성 없는 태도를 낳을 수도 있고요. 형식은 분명 필요한 도구지만 그 형식이 내용, 즉 진심 어린 공감을 짓누르거나 대체해버릴 때 발생하는 문제, 이걸 좀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이 개인의 도덕성에서 공동체의 윤리적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왜 필수적인가 하는 문제와 깊이 연결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행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양심이나 도덕적 판단에만 의존하는 것은 순간적으로는 빛날 수 있어도 긴 호흡으로 보면 지속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지쳐 나가 떨어지기 쉽다는 거죠. 이것이 어쩌면 공감 피로의 또 다른 중요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헤겔이 강조했듯이 가족, 시민사회, 국가와 같은 윤리적 삶의 구체적인 틀 안에서 역할과 책임을 나누고 서로 지지할 때 비로소 공감과 돌봄이 개인의 어떤 희생에만 기대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지속 가능한 실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료에서 제시된 그 실천 로드맵의 여러 단계들도 결국은 이런 이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돕기 위한 제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혼자 모든 짐을 다 지려고 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거나 역할을 분담하는 것, 스텝 4, 5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리적 삶을 구성하는 제도들이 개인의 부담을 줄여주고 실천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 저도 물론 충분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딛고 있는 현실의 가족, 시민사회, 국가가 항상 정의롭거나 개인의 양심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그런 이상적인 모습은 아니잖아요, 사실. 때로는 이런 제도 자체가 굉장히 억압적이거나 불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제도에 순응하는 윤리적 삶보다는 오히려 그 제도에 맞서는 개인의 도덕성, 즉 양심의 목소리가 더 중요하고 가치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헤겔의 이론이 자칫 잘못하면 현실의 제도를 무조건 긍정하거나 혹은 개인의 비판적인 저항 의지를 약화시키는 쪽으로 해석될 여지는 없을까요? 저는 이 둘, 그러니까 개인의 양심과 사회적 규범 사이에는 늘 어떤 건강한 긴장 관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자료의 실천 로드맵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스텝 7에서 한계 설정의 공표, 즉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알리고 필요한 지원을 요구하라는 제안은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현실에서 개인이 특히 좀 힘이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가능할지 약간은 이상적이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규범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상호 인정의 문제를 좀 짚어보면서 정리해 볼까요? 공감 피로를 줄이는 또 다른 중요한 열쇠는 도움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어떤 일방적인 관계를 넘어서는 데 있다고 봅니다. 상대방을 단순히 도움의 대상, 즉 객체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등한 권리와 의지를 가진 주체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상호 인정의 핵심이죠.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개인적인 감정 교류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고 때로는 조정위원회라던가 협의체처럼 명확한 규칙과 절차가 있는 공적인 장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절차적인 틀 안에서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합의점을 찾아 나갈 때 어느 한쪽에게만 감정적인 부담이 과도하게 쏠리는 것을 막고 좀 더 평등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론적으로는 정말 타당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서로를 동등한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그 원칙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또 질문이 생기네요. 과연 그런 형식적인 절차나 공적인 장을 마련하는 것만으로 진정한 의미의 상호 인정이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때로는 잘 만들어진 절차가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고 깊은 이해와 공감 대신 그냥 피상적인 역할놀이에 머물게 할 수도 있거든요. 절차는 물론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진실한 이해나 신뢰를 쌓는 데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절차적 공정성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이 개인 간의 진솔한 마음 나누기나 깊은 소통의 가치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진정한 상호 인정은 아마도 그 절차를 넘어서는 어떤 것, 예를 들면 진정성 같은 것이 더 필요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우리는 공감 피로라는 정말 많은 이들이 씨름하고 있는 이 현대적인 과제를 해결 철학이라는 깊이 있는 사유의 틀을 빌려서 새롭게 조명해 보았습니다. 이번 논의를 통해서 공감 피로는 단순히 개인의 감정이 닳아 없어지는 문제를 넘어서 개인의 선한 의지와 감정이 어떻게 보편적인 사회 구조 및 제도와 건강하고 소통해야 하는가의 문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정을 무조건 억누르거나 개인의 탓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상호 인정의 바탕 위에서 윤리적 삶이라는 구체적인 제도와 역할 속에서 구조적으로 돕고 부담을 나눌 때 비로소 공감은 더 이상 소진되는 감정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그리고 자유로운 실천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해결적 관점의 힘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해결의 틀이 공감 피로를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만 축소하지 않고 사회 구조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도록 돕는 아주 유용한 렌즈 역할을 한다는 점에는 저 역시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큰 그림 속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것들, 예를 들면 개인적인 감정의 어떤 진솔함과 그 무게, 그리고 제도적 해결책이 아무리 정교해도 가질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한계와 때로는 위험성, 그리고 개인의 도덕적 양심과 사회의 공동체 윤리적 요구 사이에 피할 수 없고 또 때로는 꼭 필요한 그 긴장관계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아마 어느 한쪽의 시각만이 완벽한 해답은 아닐 겁니다. 어쩌면 현실에서는 이 두 측면 사이에서 계속해서 균형점을 찾아가려는 그 노력 자체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공감 피로라는 이 복잡한 현상은 이처럼 한 가지 시각만으로는 온전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해결 철학을 통한 분석과 또 그에 대한 여러 비판적인 성찰들이 이 문제를 고민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 더 깊은 생각과 탐구를 위한 또 다른 창을 열어드렸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한쪽의 입장이 무조건 옳다고 결론 내리기보다는 이런 다양한 관점들이 서로 부딪히고 또 어우러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 각자가 자신과 우리 사회를 돌아보는 어떤 성찰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 그것이 이 논의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